이뮤노믹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를 우리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해야 하겠죠.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뮤노믹과 마찬가지로 수지상세포 기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약을 DC백스라고 부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2020년 10월 5일에 GBM 임상 3상 데이터를 락업했습니다. 시판에 가장 가까운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 회사는 야망이 있는데요. GBM뿐만 아니라 inoperable, 즉 수술할 수 없는 고용암에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소암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뮤노믹의 강력한 경쟁자의 GBM 임상 3상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입니다. 2018년도 6월 29일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느 앱스트랙과 마찬가지로 배경 설명을 합니다. 교모세포종에 걸리면 기존의 표준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술이고요. 둘은 방사선 치료, 셋은 테모달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치료 옵션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교모세포종입니다. 참고로 테모달은 테모졸로마이드라고 해서 입으로 먹는 경구투여 항암제입니다. 뇌종양 치료제에 사용되는 약이죠. 이제 여기에 DC백스도 포함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임상 디자인은 2대1로 환자를 랜덤하게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테모달과 DC백스를 투여받았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테모달과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습니다. DC백스와 테모달을 병용하면 효능이 있을 거란 가정하에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이죠.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결과는 테모달 단독보다 DC백스와 테모달 병용요법의 효능이 더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환자 숫자는 DC백스가 232명이고 테모달 단독이 99명으로 2대1이죠. 전체 환자 수는 331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3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3상인 노스웨스트 바이오테라퓨틱스 공지사항에 언급된 환자 수입니다. 회사 소개를 할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임상 시험을 소개하죠. 가장 상업화에 가깝고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임상 시험이 GBM에 대한 DC백스 임상인 것이죠. 임상 디자인은 1차 지표로 PFS를 보고 2차 지표로 OS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임상에서는 PFS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OS보다 PFS가 더 중요한 지표라는 뜻이죠. 그런데 결과에는 MOS가 가장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수술 후 23개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절반이 말이죠. PFS는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데이터가 나빠서 언급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발표하려고 아껴둔 걸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듯이 PFS가 OS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기준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사망하거나 암이 커지면 기록됩니다. 그래서 OS보다 PFS가 대부분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다는 것은 날짜가 더 빨리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데이터가 발표되었다면 PFS 데이터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PFS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니 첫 번째 결과 발표죠. 두 번째 결과 발표도 있을 거란 정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유심히 보니 첫 번째 결과 발표는 서바이벌에 대한 것입니다. OS에 대한 결과 발표라는 것이죠. PFS는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하느냐? 그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보니 PFS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PFS 결과 데이터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PFS가 기준이 두 개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OS는 사망하면 곧장 기록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는데 PFS는 암의 크기가 커진 건지 아니면 아직 스테이블한 상태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다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기준이 두 개인 만큼 여러 가지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되고 나니까 1차 지표인 PFS는 다음에 어떻게 발표될지 굉장히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네요. 임상시험은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무려 8년이란 기간 동안 331명의 환자를 모집한 것이죠. 엄청 오래 걸렸죠. 그도 그럴 것이 GBM은 희귀질환입니다. 환자 수가 많을 리가 없겠죠. 331명을 모으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1599명의 환자를 스크리닝하고 그 중에서 적합한 331명을 선별하여 메인 스터디에 참가시켰습니다. 제외된 환자들을 보니까 그 중에는 알고 보니 GBM이 아닌 환자들도 있었고요. 인베스티게이터가 판단한 것도 있네요. 35명은 정확한 기준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이 들어가서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기타 이유나 모르는 이유로 배제된 환자는 12명이 있었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선별되어 33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2명은 DCBX 투여군, 99명은 플라시보 투여군이 되었죠. 이 분석이 진행될 당시에는 처음 선별되었던 331명의 환자 중에 108명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약 33%가 살아있었으니 딱 3분의 1 정도죠. 3분의 2가 돌아가셨으니 절반 이상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MOS는 23개월이 나왔고요. 2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2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입니다. 331명 전체 데이터죠. 임상 디자인에 2대1로 나눠서 2에 해당하는 그룹은 테모달과 DCBX를 투여받았고 1에 해당하는 그룹은 테모달과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각각 232명과 99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232명에 해당하는 DCBX 병용 투여군만 따로 구분한 OS죠. 그런데 결과 발표된 것은 331명 전체에 대한 OS입니다. 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했을까요? 그것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상 디자인이 크로스오버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31명의 90%가 DCBX를 투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대1로 나눴지만 크로스오버가 있는 임상시험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90%에 달하는 약 297명이 DCBX를 투여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크로스오버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임상 디자인을 보면 크로스오버 문구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크로스오버를 염두에 두고 임상을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DCBX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상관없겠지만 플라시보를 투여받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이 효능이 없다면 임상시험을 떠나서 다른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약이 효능이 없다는 것은 암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자는 다른 임상시험에 참가할 게 아니라 DCBX로 전환하세요 라는 것이죠. 이번 임상에서는 중요한 1차 지표가 PFS이기 때문에 PFS가 오염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기록되기만 한다면 OS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 중에 플라시보군이었던 환자들이 암이 커졌다면 임상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할 게 아니라 DCBX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32명으로 선별해 놓았던 DCBX 환자군이 약 297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대략 60명 정도가 암이 커져서 DCBX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이뮤노믹과 비교할 시간입니다. DCBX 임상 3상의 환자 중 90%는 결국 DCBX를 투여받았습니다. 그 MOS 값이 23개월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뮤노믹의 임상 1상 결과를 보면 OS가 40개월을 상회합니다. 약 2배 차이가 나네요. 물론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이뮤노믹의 경쟁 약물의 MOS는 23개월입니다. 임상 3상이고요. 이뮤노믹의 치료 약물 MOS는 40개월입니다. 임상 1상이고요. 현재 노스웨스트는 임상 3상이 끝나고 데이터 락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뮤노믹은 임상 2상이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상업화에 가까운 건 노스웨스트지만 MOS가 더 높은 건 이뮤노믹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힘들겠지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